네, 25년도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추가 채용이 있었고 시험 자체는 26년도 1월에 치러졌었죠. 국가직 7급 추가 채용 25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은 저번에 우리 학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일단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뭐 하반기부터 저희가 뭐 마지막 지방직 7급 때도 저희가 라이브 때도 좀 예측을 했었는데 급하게 출제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최근 시험을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군데군데 25년도 시험 지문을 차용한 흔적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시험 뭐 이제 강론 한 대여섯 문제 되고 나머지 총론이거든요. 어쨌든 총론 부분이든 강론 부분이든 똑같거든요. 한번 풀어보고 내가 굉장히 생소한 게 많고 뭔가 좀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지금 공부 범위를 늘리시면 안 되고요. 빈출되는 주제를 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그 징표가 되고 특히나 25년도 최근 기출을 내가 업데이트를 소홀히 했다. 이걸 지금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범위 다른 거 늘리지 마시고 최신 기출이랑 그리고 맨날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 방향을 다시 원래 궤도로 되돌려 달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강론은 제가 하늘색으로 좀 연하게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총론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 스킵해 가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앨범부터 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왔더니 이게 좀 말을 더듬게 되네. 자, 앨범 보시면 관련 청구 이성 병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선지 보기 전에 우리 해설에 제가 이제 해설은 배포를 할 건데 거기 있는 조문을 좀 보시죠. 자, 결국 관련 청구 이성 병합이라는 거는 자, 여기는 이제 취소 소송이 이제 조문에 항상 표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잡아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을 갖다 붙이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청구 소송을 갖고 있는 법원이 보내는 주체가 되는 거지 거꾸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여기 이제 25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선 이제 그 부분은 안 건드리고 그러면 뭐가 관련 청구가 될 수 있겠느냐 해서 1호와 2호가 제시되는데 이거 다 숙지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호 우리가 성결 문제 때 배웠던 것들이 1호에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조세부가 처분과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부당이득 반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이 관여한 처분과 국가배상 이런 것들 관련 청구될 수 있다는 거고 2호를 물었습니다.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이미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취소소송을 병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원처분주의 하에서 우리가 원처분과 재결이 있을 수 있댔죠? 그러면은 원처분 취소소송, 재결 취소소송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처분의 하자가 있고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디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그냥 같은 법원에서 해달라 해서 갖다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원자 관계라면 내 라이벌 경원자한테 어떤 허가 처분을 주면 나는 거부 처분을 받고 내 경원자는 허가 처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소송을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지. 나에 대한 거부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받은 허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관련 청구 소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평소에 기본서 회독을 하면서 조문을 한 번씩 읽었느냐 그 정도 문제에 불과하고 이항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관련 청구 소송 병합할 수 있겠느냐 요 문제인데 뭐 관련 청구 소송 이송 병합도 그렇고 피고 경정도 그렇고 소변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송 요건 관련해서 교통 정리하는 제도들 있잖아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 맞춰줘야 돼. 그럼 어디서 안 된다는 얘기냐? 상고심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이제 와서 관할을 뭐 이렇게 조정하겠다, 피고를 선수 교체하겠다 이러면 혼나겠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 있는 사례를 숙지하고 있었으면 사실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예를 들면 아까 1호 관련 청구,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어떤 공무원이 관여한 처분 취소 소송, 국가배상 청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관련 청구 소송들은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서 행정 주체인 보통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겠죠. 반면 앞에 있는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이 관여한 처분 취소 소송은 당연히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죠. 피고가 다른 경우에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 기본 강의 때 의자 하나 더 놔주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따로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은 취소 소송이 다 준용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4번 선지에 거슬리지 않도록 그냥 배치한 겁니다. 자, 1번은 이런 얘기고. 자, 2번 넘어가시면 자, 신뢰보호 원칙 얘기인데요. 일단 신뢰보호 원칙에 국한된 설명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 빨간색 표시된 게 정답입니다. 저 그냥 1번부터 쭉 갈게요. 신뢰보호 원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행정법 일반 원칙 다 똑같아요. 원래 우리 행정법에 법원 배울 때부터 불문법이었다가 정식 출간돼서 책꽂이 2층에 꽂혔다 그랬죠? 법률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고요. 불문법도 행정법의 법원이니까 원래부터 법 원칙으로 인정됐었고 이걸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지위가 격상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작년 군무원 시험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기출지문 지금 작년이라고 해봤자 몇 달 지나지도 않았죠. 작년 시험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적극적 원동이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는 묵시적 견해 표명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적 견해 표명이 생겼다.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우리 법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행정청이 기회가 있음을 알면서도 뭔가 권한 행사를 안 했다면 국민 입장에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얘기가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요건 2번이죠. 상대방의 귀책 사유 없는 신뢰니까 있더라도 하면 무조건 틀린 얘기고 4번 가보시면 우리 한계가 있다 그랬죠. 한계 1번입니다. 사정 변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신뢰보호 대상 되지 않는다. 한계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요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한계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신뢰보호 안 해줘도 된다 했잖아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답 골라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년 따끈따끈한 선지를 이제 섞어놨다는 거. 추가 채용 특성상 이건 당연한 얘기고 조금 더 그 비중이 두드러졌을 뿐이지 원래 시험이 이렇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7급 준비하신 분들은 내가 9급 시험 기출을 해서 안 볼 게 아니에요. 총론 같은 거 많이 참조해서 같이 갖다 끌어다가 쓰거든요. 많이 참조하셔야 되고요. 자, 3번 봅니다. 3번의 1번도 작년, 재작년 이제 7급에서 자, 문서로 하여야 된다. 이게 원래 원문인데 또는 말 했다가 이제 틀린 선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행정 처분까지는 아닌데 우리 행정 작용인 것들 중에서 나머지 행정 작용들을 배우는데 요 안에 문서주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비교해 놓자고 했었죠. 확약이 있고요. 지금 나온 거.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 있고요. 얘네는 문서로만 가능하고 말로는 해도 된다는 얘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단다.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말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문서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거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또 사정변경 얘기 나왔는데 위에서 봤던 신뢰보원칙 사정변경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경됐다면 그러면 기속되지 않는다. 구속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표현을 섞어놨는데 확약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총 두 개 있었거든요. 확약이 처음부터 위법한 경우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도 실효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약 조문 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체 없이 자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위법하다라는 걸 주어졌지만 위법하거나 또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 확약은 구속을 안 받고 실효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때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됐을 때나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어도 이미 실효는 된 거고요. 이미 실효된 걸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같이 상충되지 않으니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조문 문제죠. 다른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 약속을 공수표는 알리려면 다른 행정청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면 하기 전에 협의를 좀 맞춰달라. 이런 기본 개념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조문 문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4번인데 정보공개법도 1번부터 아주 빈출이죠.
정보공개법은 이미 기울어진 경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개하라는 주의고 소송 요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이런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줬다. 네 친구한테 줘서 너한테까지 꼭 줄 필요 있을까? 네 친구한테 받아가. 또는 인터넷에 이미 공개돼 있다. 그래서 열람, 도서관에서 열람 한번 해보면 뭐 쉽게 알 수 있다. 그래도 오히려 나한테 줄 이유가 되는 거죠. 도서관에는 공개했는데 왜 나한테 못 줘? 내 친구한테 공개했으면 왜 나한테 못 줘? 이런 식으로 여전히 소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자, 앞에는 이제 정보의 개념이고요. 자, 이것도 읽어둘만 해요. 일단은 출제 포인트부터 원본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사본도 가능하다.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앞에 있는 것도 뽀개봅시다. 자, 일단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서 지금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법조문 문제는 뭐가 포함된다, 배제된다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문서 포함,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TMI이긴 한데요. 실제 시험에서 어디 이제 뭐 지엽적인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직무상 작성뿐만 아니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해서 갖고만 있으면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직접 작성했을 필요는 없다. 최대한 기출 나왔으니까 뽑아 먹어야겠죠. 자, 3번 보시면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자, 무슨 얘기냐면 폐기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증명 책임을 물었는데 결국 처분의 적법성은 공공기관, 피고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있는데 못 준다와 없어서 못 준다가 있어요. 둘 다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얘기니까 행정청이 입증해야 맞고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니까 있는데 못 줘. 이것도 행정청이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서 입증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없어서 못 준다도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 자, 4번도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아주 많이 나오죠.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아침에 이거 했었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기초자를 검색해서 그 다음에 편집해야 되는 게 수반된다. 귀찮다는 거예요. 엑셀 자료를 내가 표로 막 그래프로 만들어서 줘야 된대. 검색하고 편집해야 된대. 그러면은 뒤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 아예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없는 걸 어거지로 만들어줄 의무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걸 검색 편집하는 건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다고 치고 줘라. 이런 내용이죠. 자, 내려가시면 5번 강론인데요. 이것도 다 한 번씩 기출됐던 것들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1번 임의동행 얘기가 나오네요. 불신검문 차원에서 불신검문 차원에서 일단 동행을 요구한 건데 항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지금 우리는 체포, 구속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관련된 법은 저기 경찰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겠죠.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거고 거기까진 이르지 않는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경찰서로 동행을 하고 싶대요.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도 우린 지금 체포 구속시키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끌려왔어도 자발적으로 중간에라도 퇴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체포나 구속이 돼버리고 영장 같은 게 필요해지죠.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 2번도 작년 하반기 기출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설 가서 우리 5번 해설해서 조문 한번 볼게요. 자, 작년 아마 국가직이었나 지방직이었나 저도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아무튼 나왔습니다. 보시면 불신검문 방금 봤고요. 이거 좀 잘리긴 했는데 아무튼 손실보상을 경찰서의 그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직무집행하다가 시민한테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 가끔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막 추격하다가 뭐 다 부셔버리고 하잖아요. 차도 얻어타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고 저번 하반기에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법조문 문제는 항상 괄호 안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전혀 책임이 없는 자가 손실을 입었대요. 그냥 지나가는 시민차 가끔 막 형사가 끌어내려가지고 잠깐만 탈게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내 차를 내줬대. 이거는 지가 좋아서 한 거니까 우리 기름값 보전 안 해줘도 되느냐? 그것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어 보시면 책임이 있긴 있어. 하지만 내 책임의 전도는 10분인데 100만큼 협조했다. 그래서 손실이 내 책임을 초과하는 정도까지 발생했으면 초과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얘랑 똑같은 거죠. 책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손실 발생됐으니까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요거 하나 나왔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문 원래 원문 보고 뭐가 포함됐네 체크하시고 2호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2번 여기 나왔네요. 책임이 없는 자가 자발적으로 협조. 방금 봤죠? 죄송해요. 점심 먹고 와서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방금 2번 봤고요. 3번 보시면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요. 해설 드린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해설 보시면은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신 검문할 때 이걸 안 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지 경찰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판례가 있죠. 이미 상대방이 이 경찰관인 걸 알아. 예를 들어 여기 다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앞에서부터 경찰관이 크게 확성기로 안내를 하고 있대. 내 차례가 됐는데 또 보여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급박한 상황이고 이러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때는 신분증 제시 안 해도 되겠다. 예외가 있다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의 제지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실행에 착수 전에 미리 막아주는 게 목전의 행해질이라고 하면 미리 다 예방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행에 착수가 일어났대. 범죄가 계속되는 중이래요. 당연히 이때라도 최대한 빨리 막아줘야겠지.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진압행위를 할 수 있다. 한번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면 6번은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강론인데 이런 것들 국가재정법 그냥 조문 그냥 툭 낸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대비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뭐 욕심이 나시면 국가재정법 뭐 기출된 것만 조문 모아 놓으시면 되는데 몇 개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의무 없다 부분이 틀렸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드린 조문 한번 대조해 보면서 이런 조문도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강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5문제 나온다고 치면 사실 5문제를 완벽히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5문제 맞추려면 항상 모든 걸 맞추겠다 생각을 하면 5문제를 맞추려면 10문제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를 하느니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양보하고 한 개 정도는 양보하고 총론 쪽에 내가 화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7번 보시면 7번에 1번은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사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4번이 예외죠. 그래서 1번, 4번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사동이 없으면 원래는 허용이 안 돼요. 첫 추변이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이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대요.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고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사동이 없으면 원래 원고가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원고가 명시적으로 오케이래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최신 판례 작년 하반기에도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그 판례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럼 얘가 기사동이 없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말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판사님이 성명권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옆구리 쿡쿡 찔러서 너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사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처분 사유가 뭐였느냐?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 자, 근데 뭘로 바뀌었느냐?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법령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처음에는 도로임을 전제로 했다가 이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기사동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제가 됐죠. 작년 상반기에 공무원 9급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서는 특이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거 원칙적으로 되거든요. 그냥 19조 1항에 19조 2항 살짝 낑겨 넣는 거니까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거 법령 바꾸니까 요런 효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뭐 하여야 한다 해서 뭐뭐 할 수 있다로 바꿔버리니까 이 처분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러니까 판사님의 사법심사 방식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소송 전략 자체가 전면적으로 수정되니까 허용될 수 없다가 맞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일단 기사동 자체는 동일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 전략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 안 된다라고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1년 차이로 비슷한 판례가 하나 또 선고가 됐었거든요. 여기서도 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론은 동일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여기서도 결론이 동일한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기사동이 애초에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냐 결론은 동일한데 과정이 살짝 논리가 다르다 보니까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수험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냐? 물론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이 판례 우리 판결 요지를 보면 어떤 처분인지를 완전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이란 얘기가 나오면 기사동을 인정 안 했다.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뀌면 기사동이 없으니까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다 보시면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일반론이 주어지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됐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기사동 자체는 인정됐는데 소송 전략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서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직 얘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8번 보시면 1번. 뭐 이거는 그냥 하나 추가해서 외워놓읍시다. 가학상 허가다. 주류 판매 허가. 자, 그런 얘기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에 열거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법에 있는 걸로만 거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이상 보통 법에 없는 제한사유 들고 와서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상이죠. 자, 그다음 2번 내려가시면 한의사 면허 약사분들이랑 싸움이 난 경우죠. 이때 쟁점 두 가지라 있습니다. 일단 이 면허는 허가입니다. 금지의 해제고요. 그 다음에 자, 약사들이 받은 합격 처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냐? 제3자의 원고 적격 논점인데 경업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경업자라고 하려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 거리 제한 규정, 수요 공급 조절 규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고 적격이 부정됐던 거죠.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뭘 우회적으로 주장했느냐? 내가 받은 면허 사실 특허다. 내가 독점적 이익을 누렸어야 되는데 지금 독점을 못하고 있다. 법적 이익 침해에 맞지 않느냐 우회적으로 주장해봤지만 얘부터가 허가라서 부정이 됐죠. 3번 보면 자 그냥 운전면허랑 달리 버스면허, 택시면허 같은 경우는 특허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다. 뭐 그냥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얘기 나와 있는데 허가라는 표현과 달리 인가이기 때문에 보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지 해제가 아니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허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 정관변경 허가 또 똑같아요. 일단 얘도 인가가 맞거든요. 근데 이 판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인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소급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죠. 자,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교에 대해서 또 인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데 얘도 인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소급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학상 인가의 소급표 웬만하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사례도 있고 이 사례도 있다 보니까 어떤 그냥 일반론으로서 강학상 인가 내려지면 소급표 있다 없다 해버리면 지나친 일반하니까 어떤 방향이든 틀리게 되고 이게 작년 군무원
아무튼 둘 다 같은 날에 치러져 가지고요. 아무튼 거기 9급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오선지로 한번 나왔죠.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자, 넘어갑니다. 9번 가시면 행정입법. 자,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있대요. 네 글자 줄이면 위임 명령이죠. 그럼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맨날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예외 두 가지 중에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원래는 위임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위임을 받았대요. 사후의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다. 자, 다음 2번 보시면 자, 그럼 위임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대총부 등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죠. 뭐 기본권 제한 이런 경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시훈령 예규 지침 이런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전, 기,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네요. 경미한 사항이면서 위임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전히 위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위임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강론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이거 오늘 아침에 수업했던 얘기가 다 나오네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뭘 말하고 싶으냐? 우리 강론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좁으니까 우리 칠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이따 제가 하려고 필기 미리 해놓은 거고. 자, 우리 강론에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국가사무. 이거를 뭐 어떤 장관님이 수행하고 있겠죠. 이거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면 기관 위임사무가 되는 거고, 이 장님, 도지사가 군수한테 또 재위임을 하고 싶대. 이때 요건이 뭐가 있겠느냐? 위임기관 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위임기관 장이라 하면 이 사람 말하겠죠. 플러스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규칙이 위임을 받은 거지. 자,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거를 조례로 재위임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그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고, 얘에 근거한 그 재위임을 받아서 행사한 처분은 중대 명백성을 따져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를 봐야 되는데, 명백성이 부정돼서 취소 사유가 있는데 불구하다 했거든요. 그 명백성을 부정한 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3번 선지인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명백성 부정된다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논거가 뭐냐? 돌아가 볼게요. 자, 얘의 명백성 부정한 이유입니다. 헌법 107조 2항에서 명령 규칙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법규명령이란 그 뜻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 규칙에는 지자체 조례와 규칙도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란 말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라고만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는 넓게 쓰였다가 우리 자치법규 안에서는 조례랑 또 구분해서 이 조례 지자체 장이 만드는 법규만을 의미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규칙이라고만 했는데 헷갈려서 조례로 제정했다는 게 아까의 문제점이었잖아요. 이게 과연 명백한 하자냐? 그건 아니란 거죠. 심지어 이 둘 사이의 우열을 따지면 조례가 더 우월하거든요. 마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보다 한 급수 높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지.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지자체장이 만든 규칙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인식하에서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라는 빌드업을 하면서 3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얘가 나온 배경까지 숙지해야 되고 그놈이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온다. 강론 시험에서 그 얘기예요. 자, 4번 보시면 이거 총론에서 잘 나오죠. 어떤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대요. 구체적 사항을 정하세요.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좀 정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 위임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절차나 방식을 특정하지 않았다. 자, 이거를 뭐랑 구분해야 되느냐? 절차나 방법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권한은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얘네까지도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행정규칙은 위임이 있는 법령 보충적 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이 판례에서 어디까지 언급하느냐? 그런데 위임의 범위를 혹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대외적 구속력이 없겠죠. 여기까지 이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자, 10번 넘어가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가 조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조건이라고 쓰였다 해서 무조건 조건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실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의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불이행을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대요. 그럼 취소의 개념에 부합하느냐? 취소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처분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불이행을 하면 효력을 거두겠다는 거니까 얘는 실질이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회로 일단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철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수도 있다니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여지를 남겨놓은 거다 해서 철회권 유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관의 사후적인 추가 변경이죠. 행정청이 B라는 부관을 붙였는데 나중에 C로 바꾸고 싶어졌거나 안 붙였는데 나중에 붙이고 싶어졌거나 이런 경우에 3+1이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이거에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바꾸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거까지 하나 더 인정돼서 4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부관의 사후적인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자, 근데 행정기본법에 돌아가시면 여긴 나와 있진 않는데요. 4개가 다 소개되어 있진 않네요. 이 4개 중에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행정청이 유보한 경우가 빠져 있다 해서 이번에 해커스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질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 왜 틀린 거냐 해가지고. 자, 그게 그 얘기고요. 이제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제 기출에선 그렇게 내는 거 본 적 없긴 해요. 자, 아무튼 3번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용수익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특허라는 거. 재량기기니까 부관 붙일 수 있고요. 아무튼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해서 행정소송 제기 못한다. 플러스 하나 더. 특허에 기간이 붙어 있으면 뭐가 더 본질적이다? 이 판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기간이 더 본질적이다. 그래서 다른 판례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간의 위법성이 있으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똑같은 표현이 도로조명 허가에 붙은 기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자, 부담이래요. 부담이래요. 그러면은 부관의 무효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부담에 문제가 있대. 그럼 3번 선지랑 다른 점. 독립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해.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얘가 뭔가 위법성이 있으면 얘만 똑대서 소송하면 된다는 얘긴데 이 바보가 뭘 해버렸죠? 부담을 이행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부담을 붙였는데 전혀 무관한 땅을 달래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겠죠? 안 주고 그냥 소송하면 되는데 이 멍청이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넘사벽이 그어진다. 둘 간의 영향을 안 받게 된다. 그쵸? 그럼 가봅시다. 무효래요. 곧바로 무효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가증력 발생했대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네요. 얘는 다툴 수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얘 취소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개구멍 딱 하나 있댔죠. 얘가 얘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 민법까지 공부한다면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부관이 무효니까 이 법률행위 자체 얘도 당연히 무효화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고요. 자, 11번도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게 25년도 지방직 9급에서 마지막 문제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래서 영업 양도했을 때 처분 효과가 승계되느냐 였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영업을 양도해서 얘가 양수를 했대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를 했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한번 그려보면 영업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줬고 얘가 신고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대요. 그러면은 얘 대가리에 마이너스, 얘 대가리에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침익적인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지위가 소멸하고 얘한테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수리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라. 종전 영업자에게 통지를 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설명 끝냅시다. 이 수리를 누르면 지위가 승계되네요. 뭐도 같이 승계되느냐? 얘가 옛날에 저질렀던 과오도, 얘 원죄도 전부 다 싹 다 승계돼서 얘가 잘못했지만 얘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돌아갑시다. 그래서 종전영업자가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아니고요. 자, 2번도 무슨 뭐 등록관청이 증명을 했네 안 했네 뭐 어쩌고 돼 있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싹 다 넘어가는 거다. 뭐 위반 사실을 양수인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죠.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효과가 생긴대요. 옛날에 양도인은 대가리에 마이너스 취소되고 양수자에는 설정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영업허가자 변경이란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4번. 자, 요것도 이게 정확히 그 25년도 지방직후급 문제 20번의 1번 선지였죠. 이건 불친절한 선지라서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판례를 읽어보면 수리가 돼서 지위가 승계됐다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주고 그냥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 그래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는데 옛날 양도인이 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수를 했다면 양수인이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 싹 다 승계했으니까.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25년도 지방직 9급 그 문제 보고 그대로 갖고 온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 지방직 9급에서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거기서 정답 선지가 뭐였느냐? 처분의 상대방으로 여기 한정된다고 맞게 돼 있죠? 왜냐?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재심사는 당사자가 신청한다. 제3자가 빠져요. 근데 거기서는 오답으로 제3자가 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거 그냥 응용한 거고요. 법조문 돌아가서 보시면 뭐뭐뭐뭐 제외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재처분과 행정강제 재심사 대상 안 되고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시고 마지막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 재심사 받아줬는데 기각됐다는 거죠. 불가쟁력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줬죠? 이제 그만하자.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재심사를 애초에 왜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 조문 한번 볼까요? 조문을 너무 커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보시면 재심사를 신청해달라는 게 진짜 한번 봐주세요가 끝이 아니잖아요.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사 하던 중에 취소 당연히 해주면 땡큐죠. 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심사를 하던 중이든 재심사가 안 들어왔든 행정청은 언제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심지어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뭐 1, 2, 3번 대충 보시고요. 4번에 이거 재심사 절차가 뭔지는 아세요? 취소해달라고 지금 신청한 거예요. 뭐 그냥 그거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거 13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이제 뭐 좀 있으면 특강할 건데요. 자, 특강할 거 거기서 다 모아서 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면 일단 뭐 여느 행정법 영역과 뭐 다르지 않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 다 같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맨날 과징금 뭐 부과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익숙하실 건데 자, 요거 용어 좀 주의하셔야 돼. 과징금으로 얼마 때릴 거냐? 얼마 때릴 거냐? 어디 갔어? 자, 일단 이 문단은 과징금의 경우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우리 과징금 개념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정보 똑바로 관리 안 하고 장사해서 돈 벌면 그것 다 싹 다 우리가 갖고 간다. 이런 개념인데 어디 갔냐? 자, 여기 1항 보시면 자,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그냥 3% 곱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지문 잘 보시면 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산정. 얘는 그냥 한도고 구체적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관련 전체 매출액이 아니고 여기서 관련 없는 거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다 까고 남은 걸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부과랑 산정을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막 급하게 그 문제지 전달받고 가다ban 뽑을 때 이게 뭐지?
저는 이제 1항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저도 살짝 헷갈렸거든요. 아마 시험장에서 좀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 푸실 때는 부과랑 산정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게 엄청 규모가 크면 이 사업 저 사업 다 하는데 요 관련 사업에서 개인정보 조금 보호 안 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3% 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 없는 건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또 넘어갑시다. 2번, 3번이 이제 같은 판례 얘기인데요. 자, 요거 이제 내용 조금 어려운데 어떤 이익을 박탈할 거냐? 과징금이 불법 이득 박탈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되게 그럴듯하다는 거죠. 개인정보를 똑바로 보호 조치를 안 해서 지금 다 털렸대요. 그거로 인해서 증가한 매출액에서 얻은 이익을 다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따로 안 했대. 그렇다고 해서 막 매출이 막 폭증해? 이 회사는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안 하네? 이 회사 물건 더 사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걸로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왜 안 했겠어요? 결국 비용 문제인 거지. 거기서 이제 절감한 비용이 있다면 야, 니네 비용 조금 아끼려고 너 그 영업이익 그거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런 거 한 거야? 늘어난 매출액이 아니고 다른 거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감한 비용이면 모를까?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개인정보를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생각해보면 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보시면 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관련이 없는 건 제외한다면서요. 결국에는 관련이 있는 것만 남긴다는 얘기야. 그럼 관련이 있는 거는 어떻게 발라낼 거냐? 저희 보시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런 얘기 나오죠? 아까 밑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위반 행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범위만 우리가 추릴 거고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4번으로 내려가시면 자, 4번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최대한 좀 가려야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익명화가 있고요. 가명 처리가 있는데요. 익명은 이런 거예요. 김대현이라는 사람을 아예 홍길동으로 바꿔. 우리 단톡방 들어가면 뭐 신난 어피치 이런 걸로 바꿔주잖아요. 그거는 보면 난지 뭐 다른 선생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거 홍길동. 다른 정보랑 신난 어피치랑 백날 결합시켜도 이게 누군지는 영영 알 수가 없어. 자, 근데 예를 들면 김땡현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점수를 학원에다 게시를 했대요. 그럼 옆에다가 생일 좀 화끈하게 낮춰볼까요? 95년생 해가지고 저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어놓으면 결합해서 걔구나 하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훨씬 더 강한 조치냐? 익명화가 강한 조치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익명화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가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좀 까다롭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4번 가시면 14번은 1번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2, 3, 4번 약간 제거하면 소거하면 좀 풀만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14번도 한번 칠판 띄워봅시다. 이거 뭔 얘기냐? 자, 이건 취소소송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이나 거의 구조 비슷하잖아요. 안날 90일 나오고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 뭐 제소기간은 1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행정심판은 180일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조문 가시면 제소기간도 똑같아.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요걸 까준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적용한다. 자, 그럼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한테만 허가를 줬네요. 그럼 A가 경원자나 경업자를 합시다. 제3자로서 이 허가에 대해서 나온 걸 내가 알면 바로 소송하고 싶은데 얘가 끝까지 숨겼다고 합시다. 5년 동안 숨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알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하려고 그래.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객관적으로 있을 날 180일은 진작이 지난 거죠. 제소기간 1년이어도 마찬가지지. 이미 4년이나 지난 거지.
그러니까 안날 90일이야 5년 뒤에 알았든 10년 뒤에 알았든 그냥 90일 내야 하면 되니까 지장이 없는데 얘가 작정하고 숨기면 제3자인 원고 입장에선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3자가 소송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요걸 까준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얘가 5년 동안 숨긴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나? 얘가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만약에 실제로 알게 됐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걸로 보겠죠. 그때는 얘를 적용하겠죠. 자, 아무튼 우리 지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180일, 있은 날 180일은 적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경과했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안날 90일만 따져야 되는데 아직 안 지났다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취소 심판 청구의 인용 재결의 종류를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라고 국한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는 건데 국가공무원법만 해도 소청심사할 때 취소 명령 재결이 있거든요. 개별법에는 사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일반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라고 했어야죠. 아무튼 우리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만 있고 옛날에는 취소 명령 재결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3번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재결은 뭐 인용 재결임을 전제로 기속하는 효력은 있지만 자 뒤에는 갑자기 확정되었다 얘기 나오네요. 제소기간 지나서 불가증력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 뒤는 이제 기판령 얘기가 나오죠. 불가증력 발생했다 해서 기판력까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판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취소송을 못 갈 뿐이잖아요. 기판력이라 하면 전소에서 어떤 결론이 확정됐을 때 그걸 뒤집는 호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재결에 그런 효력이 인정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없게 된다까지가 기판력이거든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범죄 판단 확정되고 당사자도 후소해서 모순된 주장 못하고 법원도 모순된 판단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지금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가 나야겠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심판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대요. 그럼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재결을 한대. 즉 사정 재결 얘기죠. 사정 재결은 무효 확인 심판에 인정이 안 되고요. 두 개에서 인정되죠.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자, 의무이행 심판에서 사정 재결 나올 수 있는데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이 두 가지잖아요.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인데 뭐를 대상으로 했든 간에 사정 재결은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의무이행 심판에서 대상을 따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은 청구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은 청구기간 적용이 없어요. 청구기간 적용이 있냐 없냐를 딸 때는 대상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정재결이 가능해요? 물을 때는 대상을 따질 필요가 없다. 자, 15번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그냥 조문이죠. 생명신체 침해가 있어서 국가배상 받을 권리를 이 환자가 갖고 있대요. 이 사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다른 채권자들이 양도받거나 압류하면 이 사람 수술방에 당장 못 들어가요.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은 양도 압류 못한다는 거고 지금까지 기출 어떻게 됐냐? 뭐 양도는 되는데 압류는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명동 놀러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K 공무원한테 한 대 쳐맞았을 때 이때 국가배상 우리가 해줘야겠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오사카 놀러 갔을 때 만약에 일본 공무원한테 어떤 위법행위를 당해서 일본 정부가 해주면 우리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걸 상호 보증이라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예시 1, 2, 3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약이란 게 나왔네요. 조약이 꼭 있어야 되냐?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럼 뭐? 사례가 꼭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마지막이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실제 우리 이 판례에서 왜 기대 가능성 왜 인정했다 그랬죠?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랑 아주 똑같거든요. 발생 요건 비교해보니까 거기도 상호보증을 똑같이 두고 있대. 그러니까 기대 가능한 상태가 인정이 되니까 조약까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뭐 3번은 조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왔네요. 수탁 공모 어쩌고 하면서 대집행 얘기 나왔네요. 결국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범주 안에 공모수탁 사인은 들어가는데 공법인은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둘 다 똑같이 공무원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수탁 사인은 교통할아버지, 통장, 공법인의 임직원 이런 분들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널리 공부를 수행하고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경과실로 사고 쳤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배상해주는 반면 공법인은 너네도 행정 주체잖아. 너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아니야. 해서 경과실로 사고 쳤을 때도 지자체가 국가배상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죠.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고요. 자, 16번 넘어가시면 자, 16번에 1번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한 거예요. 그럼 바보라 그랬죠? 그쵸? 취소 사유가 있든 무효 사유가 있든 우리의 5월 전략은 취소 소송이야. 왜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판사님이 나중에 봐야 알죠. 뭐든 다 인용될 수 있는 취소 소송을 가셔야지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무효 사유 아니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 조금 삐끗해서 취소 사유 정도밖에 인정 못 되면 다 기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이 아주 불쌍하게 본다고요.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했지만 그 안에 어떤 의도도 포함된 걸로 보느냐? 취소 청구도 예비적으로 병합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효 확인 청구 먼저 채점을 해보고 뭐 10중 8구 기각이겠죠. 그럼 예비적으로 취소 청구 갖고 와봐. 너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당연히 이 의도도 들어있겠지 해서 취소 청구도 결국 판단을 해주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취소 청구 같은 경우는 무효 확인의 소에 비해서 소송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요. 특히 제소기간. 그러니까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처음부터 무효 확인 소송 품에 안겨서 들어왔네요. 제소기간을 따져줘야 되는데 취소송이 독자적으로 법정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 품 안에 포함돼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를 지금 판단할 때 제소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 무효 확인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본다. 무효 확인 소송에 갑자기 제소기간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품에 안겨있는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보겠다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한번 같이 연결해 보시고요. 2번은 자 재결을 대상으로 굳이 소송을 하고 싶대요. 재결 취소 소송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 꼭 있어야 돼요. 마치 처분에 하자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듯이 재결도 4가지입니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되고요. 개별 사례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되 이 주체는 또 다르게 뭐라 표현하느냐? 다른 판례에서는 권한이나 구성의 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용만 개별 사례 조금만 예시 들어드릴게요. 지웁시다. 뭐 그렇게 판을 버릴 것까지는 아니까 여기다 우겨 넣어 볼게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 이거는 고유하자가 맞습니다. 자, 근데 조금 좀스럽긴 하지만 지우고 또 재탕 한번 해볼게요. 이 칸에다가. 근데 만약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고유하자가 아닌 겁니다. 이 정도 비교해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돌아가서 숙지해 봅시다. 3번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처분이 아니죠. 왜냐?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면 곧바로 실효돼요. 그러고 과태료 재판이라는 특수한 재판 절차 가기 때문에 항고송 대상이 안 된다. 비슷한 사례가 통고 처분에 따른 범죄금이겠죠. 걔도 처분이라 부르지만 안 내기로 해버리면 실효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 반복 처분 논점입니다. 반복 처분 논점. 반복된 처분은 자, 어떤 사례가 나오느냐? 어떤 사례가 나오느냐? 계고, 독촉, 그 다음에 통지. 이런 애들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반복되면 1회차에만
처분성이 부여되고 나머지 2회차 이후의 처분들은 처분성을 부정하면서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원칙인데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매번 처분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해서 하물며 두 번째 신청이 새로웠대요. 그걸 두 번째 다시 거절했대. 새로운 내용의 거부 처분이니까 처분성 당연히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강론이네요. 17번. 국가 공무원들은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통 일반 회사처럼 노조 활동 이런 거 하는데 제약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집단성이 있는 뭔가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도대체 집단을 이룬다는 게 뭐냐? 반드시 같은 시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당연히 시공간이 같으면 당연히 해당인데 시공간이 같지 않아도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다 연차내 버리는 거야. 같이 휴가 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각자의 집으로 다른 시간대에 다 흩어졌지만 이것도 집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례 사례에서는 뭐가 집단성이 부정됐느냐? 1인 릴레이 시위. 각자 바톤 터치한 거죠. 따로 뭐 모여가지고 화이팅 이런 거 안 하고 1시간 있다가 30분 뛰어서 또 누가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집단성이 없다라고 본 거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에 아주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성실 의무 뭐 그냥 성실해야 된다는데 말 그대로예요. 내가 9 to 6가 내 업무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똘똘하게 일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 근데 근무 시간 외에 근무지 바뀐데도 성실 의무가 미칠 수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안은 뭐 어디 가서 이제 그 파업하는 막 시위 참석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경우인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밤에 퇴근하고 술을 엄청 먹어요. 사실 내가 퇴근하고 근무지 밖에서 먹는데 그거 자체는 누가 따라와서 뭐라 할 리가 없죠.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맨날 저녁 때마다 술을 먹다 보니까 그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생기는 거야. 몸은 갖다 놨지만 제대로 이걸 수행을 하지 못해. 그러면 이건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지 밖에서 근무 시간 외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이 업무 성실도에 영향을 미칠 행동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거 품위 유지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좀 헷갈리기 좋은데 여기 이제 검찰 조직의 특수성도 좀 반영됐다고 봐요. 이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했거든요. 이게 검사 동일체라 그래서 그 원칙 폐지된 지 오랜데 아무래도 뭐 수사기관 이런 데가 위계질서가 빡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동일체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안에서 직속 상관한테 갑자기 단독으로 기자회견 하더니 우리 기관장이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건 예전 분위기로 아예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사를 외부에 비판하는 막 기자회견을 한 게 그래서 이 조직 특성까지 감안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이랬죠. 우리 조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나도 이거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겠냐. 근데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절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한다 라고 했겠지만 문제는 진위의 의심이 가는 부분도 섞여 있었고요.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서 막 단정짓고 과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극상이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틀린 거죠. 자, 그런 얘기고 4번 보시면 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죠? 어떻게 볼 거냐? 형식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다. 결국 그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뭐 읽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다는 거고 실제 사안에서는 그 사안이었죠. 군무원 시험에서 이것도 실제 사례까지 같은 문제 쌍으로 이제 이 선지 하나 같은 그 선지 사례 그 실제 사례 선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감사원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재벌들의 이제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너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 당연히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던 겁니다. 대외비 찍혀 있었고 요걸 원래 그 감사관님이 이제 보고서 쓰고 밖에다 발표하려 했는데 위에서 이제 다 내리꽂은 거예요. 덮어라 하니까 이분이 밖에다 폭로해서 문제된 겁니다.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데 대외비 도장 찍힌 걸 왜 폭로하느냐? 그래서 비밀 유출했다 그래가지고 기소까지 된 케이스인데
이 도장이 형식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무슨 비밀이냐 해가지고 무죄 뜬 거예요. 이분 아마 퇴직하고 그 시민단체인가 들어가셨을 거예요. 나무위키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18번 가시면 자, 18번에 1번. 이것도 행정조사 기본법 할 때 중요하게 다뤄드렸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조사 실시하기 전에 자, 사전 플러스 서면 7일 전까지 종이를 보내서 너네 이런 거 조사할 거니까 준비해 라고 알려준 게 원칙인데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이것도 뒤집히고 이것도 뒤집힌다. 자, 서면이 구두로 뒤집힌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강조했던 게 이거죠. 심지어 한번 기출됐습니다. 사전을 사후로 뒤집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드렸죠. 동시에 들어가면서죠. 사후에는 굉장히 이상해진댔죠? 방금 너네 사업장 탈탈 털었는데 거의 실제 기출에서 뭐 나왔습니까? 조사 직후에 얘기 나왔죠. 방금 털었는데 방금 털었다고 통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구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싱겁게 나왔네요. 좀 쉽게 나온 거고 이 예외 사유가 3가지가 있거든요.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통계 작성하고 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2번. 요것도 우리 항상 중요하게 정리를 했죠. 행정조사기본법 5조와 20조를 항상 묶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행정조사는 침익적이니까 개별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자발적으로 협조를 한대요. 아유, 그럼 개별법상 근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자, 문제는 자발적으로 협조할 때는 말 등으로도 언제든지 거부가 가능해. 그러니까 똘똘한 공무원이라면 물어봐야겠죠? 혹시 거부 의사가 있으십니까? 근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데 얘가 무응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거부한 걸로 본다. 그럼 우리 지문에서 뭐라 나있냐? 개별법 조문이 있다. 자발적 협조도 있다. 둘 다 있대요. 아, 그럼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한대요. 개별법에서 행정조사 규정도 하고 있대. 이를 근거로 하지 않지 협조만으로 실시할 수 없다?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둘 다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의 근거도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대. 지금 뭐를 근거로 하는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3번 보시면 세무조사 결정입니다. 저 결정이란 단어가 이제 문제되는 건데요. 원래 중간 단계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왜냐? 끝판왕 처분 따로 있으니까. 세무조사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조사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과세처분으로 나아가겠죠. 얘를 다투면 되긴 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 이미 세무조사가 휩쓸고 지나갔을 뿐더러 과세처분은 집행정지를 잘 안 받아줘요. 왜냐? 적극적 요건 3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인데 그 뜻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죠? 돈으로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일단 세금 걷어가서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이자까지 쳐서 보상해주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니까 세무조사로 다 털렸죠? 대법원까지 일단 300억 내고 지금 사채 끌어다 써가지고 이자까지 불어놨어. 나 완전 만신창이 되니까 좀만 더 땡겨볼까? 세무조사 가지고 이제 처분을 소송해 하려고 생각하면 권력적 사실행위 금방 끝나죠. 소이익 없어서 또 각하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땡겨준다. 보시면 되고 4번 샘플을 채취한대요. 행정조사를 하는데 저기 그 정육점 가가지고 한우 검사하겠습니다. 샘플 채취한대요. 최소한도로 해야지. 오늘 회식 파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져가서 그냥 우리끼리 구워 먹고 끝나면 안 되고 한우 엄청 비싸잖아요. 적법하게 갖고 갔으니 손실보상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조문이었습니다. 자, 18번 받고 19번 넘어갈게요. 자, 강론인데요. 강론도 맨날 나오는 것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감사랑 주민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 전치주의예요. 주민감사를 먼저 주민들이 한번 청구를 해보고 감사 결과로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여기 뒤에 이제 어디 갔어? 3번, 4번에 3번, 3번이네요. 주민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감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각하 결정이 나온 거야. 너 자격이 안 되잖아. 안 해줄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각하 결정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 각하 결정을 내가 다투고 감사 다시 거친 다음에 소송 가야겠느냐? 그럴 필요 없고요. 바로 내가 전치주의 거친 거나 다름없이 그냥 바로 주민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조문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주민소송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했다. 빨리빨리 돈 걷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지금 뭐 국세청장님 맨날 혼나잖아요. 뭐 체납된 거 왜 안 걷느냐 해서 막 그 기간제 공무원분들 막 지금 모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지. 빨리빨리 걷어야 국고가 가득 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자체 곳간도 가득 찰 거 아니냐. 그 중에 그 공금 중에 뭐가 있느냐? 이행강제금도 들어간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관위임 사무 이런 얘기인데 요것도 우리 총론에서 맨날 그리는 게 있죠. 그 업무를 준 놈, 받은 놈. 자, 좀 고상하게 쓰면 업무의 위임인, 수임인, 국가, 지자체, 지자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상관없고요. 준 놈, 받은 놈 잘 가르면 되고 이때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사무 귀속 주체란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사무가 누구한테 귀속되니? 당연히 들고 있던 놈이 심부름을 얘한테 준 거잖아요. 여전히 얘의 일이죠.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 줬다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여전히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 시켰는데 뭔가 사고가 터져서 국민이 다쳤대. 그럼 국가배상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원칙 사무귀속 주체가 부담해야 된다. 너가 2조 5조에 따른 유형 1, 2, 3 책임을 부담해라.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오는 거 위임이 이루어졌으면 사무귀속 주체가 변동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도의 입장은 아니 현장에서 까불다가 얘가 사고 쳤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얘한테 가야 될지 얘한테 가야 될지 헷갈리지 않느냐. 둘 다 일단 책임지게 만들자는 게 이제 피해자 구제 관점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고 옵니다. 비용 부담자 개념을 들고 옵니다. 얘는 6조 1항에 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자의 범위도 크게 나눠요. 실질적 비용 부담자, 대외적, 형식적 비용 부담자. 당연히 심부름 시킨 놈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데 현장에서 돈을 뿌리고 다닌 놈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됐다. 너도 현장에서 돈 뿌리고 다니니까 비용 부담자의 일종이야. 너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피해자 입장에선 얘한테 가도 되고 얘한테 가도 되고 일단 걸렸으면 다 줘라. 그 다음에 둘끼리 정사는 6조 2항에 따라서 니들끼리 구상해라.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럼 봅시다. 지자체가 기관위임 사무 처리했대요. 자, 기관위임 사무란 건 원래 국가 사무란 얘기죠. 국가가 준 놈, 받은 놈, 지자체. 그러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자 정확히는 2조 또는 5조겠죠. 근데 뒤에 지자체는요.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6조에 따라 비용 부담자로서 같이 부담하자.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조문 같이 볼까요? 조문 같이 봅시다. 자, 찾아볼게요. 여기 나왔다. 자, 자치사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하고 시군자치구라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하는데 뭘 하느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자치사무 똑바로 이행 안 하면 시정하세요 명령한 다음에 그마저도 이행을 안 하면 이제 칼을 빼대는 거죠. 취소하거나 정지시킨다. 자, 그러면 얻어맞은 감독을 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정명령도 두드려 맞았고요. 취소나 정지도 두드려 맞은 거죠. 그럼 이제 대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시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들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정명령에 대해서 들이받아야 되느냐 취소나 정지에 대해서 들이받아야 되느냐 제가 미리 매칭을 해놨죠. 시정명령은 그냥 이거를 개기면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그 뒤에 끝판왕 처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은 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취소랑 정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그럼 비슷한 논리는 우리가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20번. 자, 20번에 4번은 좀 오바긴 한데, 자, 일단 봅시다. 1번. 뭐, 징계벌은 뭐, 징계 처분이겠죠. 행정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죠. 자, 아무튼, 병과될 수 있느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느냐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미 그 위반 행위로 전과가 생겼는데, 형사처벌 받았는데, 또 형사처벌 당해서 억울한, 자, 맞은데 또 맞은 결과가 초래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행정 형벌이 가해졌으면 일단 빨간 줄 하나네요. 그러고 나서 징계벌이 가해졌으면 그냥 징계 처분한 거니까 빨간 줄 두 줄이 아니네요. 형사처벌 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행정벌이 질서벌일 수도 있죠. 과태료 같은 거 빨간 줄이 아니죠. 징계벌 빨간 줄이 아니죠. 이러니까 당연히 병과될 수 있고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얘는 너무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총론에도 요 그대로 나오고 저기 국가직인가 저기 7급에도 이거 기관 위임삼으로 뒤집어서 나왔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랑 그 직원도 지자체 공무원도 이때 양벌 규정 대상이 된다. 만약에 기관 위임삼으로 나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3번은 옛날 그 기출에 나온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행정 제재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형사처벌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빨간 줄 긋는다라고 했을 때 그 형벌 얘기예요. 저쪽 형법 쪽은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요. 일부러 범죄를 해야 처벌해요. 실수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안 해요. 왜냐? 사람이 깜빵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갖고는 깜빵에 안 보내는데 예외적으로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가 몇 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만약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 실수로 사고친 사람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게 예외인 거죠. 근데 그걸 제외라 했으니까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옛날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아마 워크북에서 한번 봤나 그랬을 거예요. 자, 4번은 진짜 이건 형법인데 조금 너무했죠. 자, 요거는 우리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똑같은 논리를 배웠어요. 신분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분에 의해서 어떤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것도 한번 펴봅시다. 거기 나왔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걔가 형법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신분에 의해서 뭐가 어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있는 사람한테 신분이 없는 사람이 뭔가 가담을 했다.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자, 그래서 어떤 위반 행위가 신분에 의해서 성립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여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공무원 뇌물죄죠. 뇌물죄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브로커가 가담을 했대. 그럼 사실은 브로커가 더 나쁜 놈이야. 공무원분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다 주선을 한 거잖아요. 신분 없다 해서 뇌물죄로 처벌 안 할 거냐? 얘도 같이 처벌한다. 같이 성립한다가 여기에서 포인트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신분이 있고 없고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 나오냐? 성립이 아니라 감경, 가중 또는 부과하지 않게 된다. 신분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때 신분 없는 사람이 같이 껴들어서 거들었을 때 이때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논리가 4번 선지에 나온 거예요. 4번 선지에 나온 거예요.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범행에 가공했대요. 누구의?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했대. 그러니까 이 신분이 있어야만 이 범죄가 성립하는데 여기 옆에 브로커 같은 사람이 같이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에 지금 같이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요. 이거 완전 형법 문제인데 조금 너무했습니다.
자, 아무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비슷한 거 배웠고요. 자, 얘는 약간 총론에 걸쳐 있긴 한데 뭐 강론이라고 봐야겠죠. 21번. 도로에 대해서 무단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대요. 자, 원래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는요. 국유재산, 나라 거여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건데 도로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 강론 특강에서. 도로는 성격상 이게 그래요. 이게 사유재산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땅이 워낙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 도로는 아무튼 사유재산인 건 알겠는데 좀 감내를 해줘야 돼. 이게 사람으로 치면 동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청이 우리 거 아니어도 다 같이 쓰는 도로를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부과할 수 있다. 개별법에도 그것도 같이 도로법 조문 소개 드렸는데 국유재산이어야 된다는 제한이 없다는 거. 자, 2번. 이건 그냥 성결 문제죠.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느냐, 명령이 조금이라도 위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도 띠꺼운 명령인데 조금이라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위반죄 성립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로 위법이래요. 성립하지 않는다. 성결 문제에서 배웠고요. 3번. 도로의 특별 사용. 나만 특별히 거의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별 사용하려면 점용료 내고 점용 허가, 특허를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꼭 독점적 배타적인 거야겠느냐? 이게 뭐가 문제됐냐면 그 역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이 어떤 건물들은 우리 학원도 그렇구나.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건물, 역삼역이랑 이어져 있는 저쪽 건물 아직도 있거든요. 그 건물이 문제된 건데, 아니 내가 역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편의 제공하려고 지금 구청 이런 데다가 점용료 맨날 상납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과연 특별 사용을 하고 있나? 독점을 하고 있나?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온갖 사람들이 그냥 편하니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드나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짜증나는 거죠.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려고 점용료 뜯기고 있는데, 그러려고 특허 받았는데, 아니 일반 사용하는 행인들이랑 다 같이 쓰고 있잖아. 나 그러니까 점용료 못 내 라고 했다가, 야 병존이 가능한 거야. 무조건 100% 너가 써야만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니다. 너네도 안정적으로 그 사용이 확보되고 있고 행인 오는 걸 막을 수 없으니 걔네도 좀 드나들고, 이런 식으로도 특별 사용 충분히 가능한 거고, 너네가 특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럼 점용료 계속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자, 하천수 사용권은 가끔 툭툭 나온댔죠. 정확히 말하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보상 대상이 된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22번입니다. 22번. 자, 22번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그림을 대차게 그려야겠네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과태료를 위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 부과를 하겠죠? 언젠가 부과를 하겠죠. 자, 그러면 위반 시에 법령이 있고 부과 시에 법령이 있으면 어느 때 법령이 원칙이냐? 위반 시가 원칙이고요. 부과 시가 예외입니다. 그럼 언제 부과 시 법령이 적용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과태료가 가벼워졌거나 아예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자, 그럼 중간에 법령 개정이 이렇게 있었다는 건데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위반과 부과 시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무려 5년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 시로부터 최장 내가 게으름 피운다며 5년까지 내가 이걸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법령이 개정돼서 A에서 B로 바뀔 수 있는 거고, A가 원칙인데 중간에 가벼워졌다면 B를 적용한다. 가벼워진 거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위반 행위 종료 시로부터 5년을 카운트한다. 다수의 가담자가 있다면 최종 행위자의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부과가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고 소송을 할 게 아니라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의 제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건 실효가 되고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아무튼 여기서 판사님이 원점에서부터 부과를 했겠죠.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는 뭐 7만 원이다 확정되겠지. 이해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납부기한 끝나면서 확정되겠죠. 확정이 됐으면 이제 징수,
집행할 일만 남은 거고, 자, 요때도 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요. 왜 개정될 수 있느냐? 이때와 이때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불리는데 무려 5년이나 되고, 이 가운데서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걸 반영할 수 있는데, 가벼워졌으면 일단 가벼워진 거 반영한다는 컨셉이긴 한데, 가벼워진 경우가 두 가지가 있댔죠? 이때 뭐만 갖고 오느냐? 아예 위반 행위가 아니게 되는 때만 갖고 와서 이때라고 한다면 징수와 집행을 면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걸 염두에 두고 봅시다. 1번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됐다. 변경됐다. 위반 행위 후 변경됐다. 이러니까 이 얘기겠죠? 나중에 부가시 법률. 이때 가벼워지게 됐는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지 봐야겠죠?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볍게 된 때는 변경된 가벼운 법률인 B를 적용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됐대요. 재판을 거쳐서 확정됐대. 물론 재판 안 하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5년간 징수, 이 얘기 나오네요. 5년간 징수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해서 없어진다. 자, 3번 보시면 그냥 뭐 과태료 재판할 때도 직권심리주의 있다.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의제기를 했대요. 효력에 영향 없느냐? 실효된다. 그래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쓰긴 하지만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사례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죠. 1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사변종이 아니라 처분시죠. 사변종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소송이 있긴 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2번 같은 경우는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주문과 구체적 위법 사유 다 해당되죠. 구체적 위법 사유 이유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글자로 취지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야 되느냐? 기판력은 주문에만 발생한다. 자주 섞어서 나옵니다. 3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취소 판결 확정되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취소 재결도 마찬가지고 직권 취소도 소급표 원칙 예외적으로 장려가 있긴 하죠. 자, 그리고 4번. 자, 4번은 뭐 최신 판례인데 이미 기본소에 있었죠. 근데 별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때 누가 울었을까요? 피고가 울었겠지. 야, 정지하지 말라고. 내 처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본안소송 해보니까 결국 처분 적법한 거야. 그러니까 피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뭐랬어. 지금 피고가 난리치는 경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옛날 집행정지 이미 된 거 없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정지된 상태로 지금까지 와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영업정지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하다가 여기가 정지된 상태로 쭉 왔다고 합시다. 피고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남은 거 일로 갖고 와서 이제라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미안하다 미안해 이런 얘기고 판사님이 야 집행정지 결정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영업정지 그냥 이제라도 집행해 미안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수준은 뭐예요? 합쳐서 요만큼 나와야겠죠? 지금까지 요만큼 옛날에 진행했고 요만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마저 진행시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얘기고 자 24번입니다. 24번 이제 자 24번의 1번 아주 따끈따끈하죠? 자, 요걸 위해서 제가 미리 필기를 해놨습니다. 최신 판례였고 우리 4개년 기출할 때 작년 아마 국가직 7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험 만약에 문제 풀면서 이거 국가직 7급 추가 채용이잖아요. 국가직 7급에 기출된 이 9월 달에 기출된 요걸 놓쳤다면 조금 뭐랄까 공부가 좀 소홀히 되니까 엉뚱한 걸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 그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자, 24번의 1번인데 요거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 실제 시점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음주운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케이스지 지금. 그래서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입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 계속 받았겠죠? 뭔 소리야 나 그냥 각을 한 거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행정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면허 직권 취소 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무면허가 됐네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회사에서 지방 출장 가라고 쪼아대니까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당당했던 게 나는 음주운전 진짜 안 했거든. 근데 당연히 면허 취소 당한 상태인 건 맞으니까 무면허 운전이고 또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졸지에 범죄를 2개 저지른 거예요. 음주운전 죄가 하나 있고 무면허 운전죄 2개가 병합돼서 검사님이 한 번에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충실히 재판해 보니까 A 무죄. 음주운전 얘 한 번도 한 적 없네. 왜 이래 이거. 해서 자 둘이 근데 병합돼 있죠? 얘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자 엄밀히 따져봅시다.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날라갔죠. 면허가 아직도 날라간 상태였죠. 이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긴 하지. 사실 이 면허 취소가 여기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없는 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정력을 감안하면 어때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가 돼야 면허가 부활해서 유면허가 되는데 이렇게 된 적이 없다고요. 아직도 면허 취소된 상태야. 그러니까 공정력이 이 취소 처분을 아직 감싸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여전히 무면허긴 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밀어붙여 보면. 근데 애초에 음주운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면허 취소 당하는 것부터가 이게 무죄가 떴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 너 행정법 시간에 논리 잘 배운 거 알겠고 나도 공정력이 뭔지는 충분히 아는데 아니 어쨌든 술 마신 적이 없잖아. 이게 무죄인데 어떻게 이게 유죄가 나오겠니 해서 아이 모르겠고 같이 무죄야 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후속 질문은 무의미해. 그러면은 이거 형사법원에서 공정력을 부정한 거예요? 이거 면허 취소 처분을 형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한 겁니까? 그렇게까지 안 따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장외에서 저기 교수님들끼리 치열하게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냥 몰라도 되고 이 사안의 결론만 아시면 돼. 음주운전 했고 면허 취소 당했고 그래서 무면허 운전까지 줄줄이 하나의 뿌리를 둔 스토리에서 이 비극이 발생했는데 둘이 같이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앞에가 아예 무죄로 깔끔하게 판단됐으면 당연히 뒤에도 무죄다. 이유는 논리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대요.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이게 뭐요? 음주운전이지. 음주운전에서 증명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대. 우리 사안 그대로죠. 취소 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가운데 있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취소된 게 아니라서 공정력이 살아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면허 운전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가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이상으로 일반화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뭐 공정력이 살아있네 죽어있네 더 따질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 그건 알아서 교수님들이 지금 싸우고 계시니까 우린 그냥 물 건너 물 건너 불구경인가요? 근데 그거 하시면 된다. 자, 이번 보시면 보험급여금이네요. 자, 이것도 맨날 나오니까 또 정리합시다. 보험급여금. 이중배상금지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국가배상 안 줘. 다른 법령 보상 안 돼? 그럼 국가배상 주지.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보훈급여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못 받는 상태였는데 현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가배상이 나가면 안 됐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 자, 이거를 국가배상 받은 사람이 보훈급여금까지 신청을 했네요. 이때 국가보훈처장이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이죠.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거부하지 말라고 했죠. 원래 이 돈이 나가고 얘가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주고 얘를 반환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딱 사망보상금 뭐 그 공제 여부까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 사망보상금 딱 여기까지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걔까지는 설명드려볼게요. 사망보상금 정확히 말하면 군인연금법에 기한 사망보상금이라는 애가 얘랑 딱 비교가 됩니다.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네? 국가배상 못 받아. 근데 얘도 사망보상 국가배상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때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어떻게 하느냐? 얘처럼 똑같이 거부 안 하고 줘야 되느냐? 얘는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은 쿨한 거지. 원래는 우리가 나가고 너가 나가면 안 되는데 기왕 나간 게 사실이라면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안 줄게 라고 군인연금법에서 그냥 개별법 조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직 안 나간 상태라면 우리 거 받을 수 있으니까 너네가 주지 마 인데 주지 말아야 될 게 나가면 그에 대한 태도가 둘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소에 있는 판례는 아니라서 하나 정리해 두세요. 약사끼리 자,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여기도 약국이 있는데 저 건너편에 약국이 또 들어와.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치과 의원은 같은 상가에 한 명 더 들어온 거 그거 행정청이 더 들어오게끔 뭐 용도 변경 해줬거든요. 거기서 경업자 관계 인정을 안 했어요. 라이벌 치과 들어오는 거 원고 적격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선 약국끼리 싸움 났거든요. 비슷한 얘기야. 우리 바로 앞 건물에 약국이 들어왔네. 이거 원고 적격이 근데 제3자인데도 인정이 됐어요. 라이벌끼리.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도 그걸 인정한 건 아니에요. 경쟁자가 들어와서 내 매출이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치과의원은 그냥 내 영업이익이 줄어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부정된 건데 약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안에서 뭐가 있었느냐? 조제기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의약 분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분리해놨잖아요. 그 취지가 있다고요. 이게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약품을 쓴다고 했을 때 잘못된 혹시 처방이 있으면 독립된 약국이 거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둘이 거리가 띄워져 있어야 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그 안에서 약도 다 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은 띄워놓잖아요. 그리고 둘이 뭔가 유착이 못 되게끔 이걸 해놓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실제 사안을 제가 보니까 문제 삼을 만해. 원래 상가 한 칸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실 한 칸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요걸 쪼개가지고 여기에 병원 원장님이 쓰고 여기다가 약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약 분업에 완전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 안에 약국을 흡수해버린 거지. 이러니까 다른 약국에서 조제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매출을 보장해달라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유착이 되고 저쪽 약국은 완전 그 의원 입맛에 맞춰버리니까 저쪽으로 다 만약에 몰리게 될 경우에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여기서 크로스 체크해서 거르는 그 효과를 못 보게 돼서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 이런 것까지 대의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라이벌 들어왔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건물에는 약국 2개씩 있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안 보면 상가 한 칸을 무리해서 이게 신용만 한 거지. 분리해 놓고 둘이 이렇게 사실상 같이 영업을 했다 보니까 조제 기회가 상실이 된다. 그래서 둘이 유착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인정됐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국은 뭐 보장해 주는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 4번 보시면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특허. 그렇죠? 보충적, 그다음 완성적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얘는 특허로서의 성질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국가공무원법인데 사실상 뭐 거의 총론이죠, 뭐. 자, 1번 보시면 임용 결격 사유 있대요. 절대적 무효죠. 국가의 과실 얘기가 나오지만 국가도 스크리닝 못한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냥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당연 퇴직이 있었고요. 나중에 인사 발령을 했대요. 30년 전에 이미 결격 사연이 있으셨다면 그때 이미 퇴직하신 거고요. 이제 와서 집에 가세요 인사 발령했어도 얘로 인해서 비로소 권리의무 변동이 아니니까 처분성이 없다. 플러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나중에 임용을 취소했다 얘기 나와도 이미 30년 전에 집에 돌아가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분성 없다. 자, 3번은 이거 미리 정리해드렸죠.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사라졌다. 2가지 나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제외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자, 여기다 제외라고 잘못 썼네요.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삭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육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제외는 처분성이 있고요. 경찰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는 말 그대로 지우개로 지우는 행위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 자, 4번은 그냥 기본 개념이고 총론에서도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직위 해제 처분은요, 잠정적인 조치, 그냥 3개월 이내에서 대기 발령하는 조치고요. 징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징계 그 자체는 아닌데요. 얘도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이게 작년 하반기 지방직 7급이었나요?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직위 해제는 징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국가공무원법 보면 소청심사를 꼭 거치라고 하는 처분들을 뭐라고 해놨느냐? 징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확장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징계로 너무 좁혀놓으면 이게 정식으로 징계 때린 거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나 인사배치 이상하게 하고 이래. 이런 것들은 야, 정식 징계 아니니까 너 소청심사 못 가. 그러면 행정소송도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좀 모호하지만 좀 확장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징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안에 해당돼서 소청심사 거쳐야 된다. 이게 작년 하반기 지방직 7급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나중에 기출 회독할 때 헷갈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빼놓은 거 없이 다 한 것 같죠?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